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과정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 드디어 10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10번을 풀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애매모호한 것이라도 여러분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 할 때 제가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리 풀어보고 해설을 들으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설을 듣고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실 것.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다시 교재를 찾아보시거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실전 모의고사는 일단은 실전에 대비한 문항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난이도를 조금 높였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꼭 나오냐, 이 문제는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해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번 그 10회 최종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조금 감을 잡도록, 여러분 패턴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험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해설해 드릴게요. 다음 그림은 어떤 기체의 스펙트럼이다. 여러분, 스펙트럼은 무엇입니까? 스펙트럼부터 헤매시면 안 되죠? 자, 왜? 이 스펙트럼을 허블이 관찰하면서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의 현상을 관측하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밝혀냅니다. 자, 아무튼 이 스펙트럼은 원소들이 특히 뭐 기체든 액체든 간에, 특히 이제 우주에는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많으니까요. 기체 상태의 어떤 물질, 원소가 이 원소의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자신의 준위보다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특이한 빛의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소마다 다 다른 거 아시죠? 위치 다르고 굵기 다르고 원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스펙트럼을 조사를 하면 그 원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위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이다. 맞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띠는요, 이쪽이 보라색이고 이쪽이 붉은색입니다. 파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져요. 그리고 이제 흑백으로 보여서 여러분께서 칼라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까만색 바탕에 이렇게 그 색의 띠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흡수선 스펙트럼은 무지갯빛이 쫙 나온 데 대해서 까만 줄이 딱딱딱딱 생겨요. 그래서 흡수하는 그 부분만 색깔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기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 맞습니다. 자, 2번 스펙트럼 선들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보시는 대로 일정하지 않죠. 자, 3번 스펙트럼 분석으로 기체 원소를 모두 알 수 있다. 모두? 자, 한번 4번부터 스펙트럼 선들은 원소들마다 다르다. 자, 3번이죠. 이 스펙트럼 분석으로 모든 원소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부 기체 원소들이 내는 빛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주 안에 있는 무슨 물질 또는 그 은하 또는 그 별, 이런 이 천체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그 일부를 우리가 이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에요. 자, 2번 다음 중 허블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허블 법칙은 뭐죠, 여러분? 팽창 속도가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즉 은하의 멀어지는 속도가 거리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얘기를 이 허블 법칙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력으로 멀어진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려고 허블 법칙이 생겨난 겁니다. 자, 2번 은하들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자, 제가 방금 한 15초 전에 여기서 무슨 편이라는 말을 했어요. 적색 편의. 자, 여기서 붉은색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모든 은하들이 우리한테서 멀어지면서 처음에는 하얀색, 푸른색으로 나타났다가 내일 모레 글피에 관측하니까 얘가 점점 멀어지면서 그 스펙트럼이 이런 방출선 스펙트럼이든 흡수선 스펙트럼이 붉은색 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것을 허블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들이 우리한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거는 은하가 진짜 멀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들이 점점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색편이 아니고 적색편입니다. 파장이 긴 쪽으로 갑니다. 도플러 효과도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외부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다. 맞습니다. 허블 법칙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자, 요거를 밝혀내기 위한 공식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이 다음 대폭발 우주론. 자,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빅뱅 이론은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빅뱅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대폭발 우주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주는 약 137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 자, 이 허블 법칙에 의하면 우주가 여기서 띵띵띵띵띵 이런 식으로 멀어지니까 요것을 거꾸로 삐리리링 돌리면 한 점에 시작하는 그 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꾸로 된 역설을 이 허블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허블 상수를 정밀한 관측에 의해서 밝혀낸 후 이것을 역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약 137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의 폭발로 우주가 시작되면서 이 폭발 에너지로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까지 밝혀내게 돼요. 자, 아무튼 대폭발 우주론, 한 점의 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 대폭발 이후 최초의 3분 동안 현재 모든 원소가 생성되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여러분, 이 원소는요, 빅뱅 이후 약 38만 년 이후가 돼야지 원소가 하나 둘씩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요, 그냥 입자와 에너지의 사이, 에너지의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도 막 그 통과를 못 해가지고 온도가 굉장히 높았죠. 이 빅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점보다 어마어마하게 밀도가 높고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높은 순간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띠가 137억 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점점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폭발 이후 우주의 평균 온도는 점차 낮아지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폭발 이후 3분이라는 시간은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겨나서 핵융합이 돼서 수소에서 헬륨 핵융합이 되는, 즉 원소의 핵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3분이 됩니다.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태양계의 탄생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면, 자, 이 태양계 탄생 순서는 말 그대로 순서를 물어보는 문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태양계 성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고, 그 다음 태양계 성운의 회전과 수축, 그러면서 원시 태양이 생기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 원반에서 미행성이 형성되는 게 그 다음 순서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순서를 찾으면 4번 기역, 리을, 그 다음에 디귿, 니은, 미음. 자, 이런 순서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태양계 뿌연 성운을 그려놓으시고 빙글빙글 돌리세요. 돌리면은 그 안에서 중심에 원시 태양이 생기고 원반이 뿌옇게 다시 남아있죠? 그럼 원반 내에서 작은 미행성체가 생기고 마지막에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다음 보기는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의 행성들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바르게 분류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 밀도가 가장 작은 행성 이게 토성입니다. 토성. 일교차가 크다. 수성입니다. 대적점 하면 목성 나와야죠. 극관하면 화성 나와야죠. 그 다음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덮여있다. 금성 나와야죠. 그럼 바로 답이 나왔네요. 자, 지구형 행성은 화성, 금성, 수성이 됩니다. 즉 지구형 행성은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역, 디귿은 이제 그 목성형 행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을 찾으라는 문항들이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6번 문제.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촬영한 별의 일주 운동 사진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지구의 자전을 설명하려고 일주 운동이 나왔어요.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천체들이 일정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자, 우리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요. 북쪽 방향의 하늘을 보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P별이 있어요. 자, 우리 그 교재 그림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쉬운 그림으로 좀 바꿔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P별이 바로 북극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P별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A로 돼 있고 이 방향이 B로 돼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움직이는 걸까요? 여러분, 일단은 정답은 1번이에요. 왜?
북극성이니까 남쪽일 수가 있어요. 이건 북쪽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자전축 저기 위에 북극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 주변의 별들을 보게 되면은 일정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자, 쉽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내가 보는 이 꼭대기 하늘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자전을 합니다. 이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모든 행성들이 1시간에 15도. 자, 1시간에 15도라는 얘기도 1시간에 15도씩 지구가 자전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A가 이제 일주운동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2, 3, 4는 다 맞고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여러분, 북쪽 하늘에서만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이제 달에 대한 문항을 한번 내봤어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달,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식은요, 여러분. 태양, 달, 지구. 예, 순서로 나타내서 삭대 일어나는 게 일식입니다. 자, 그런데 일식이 세 가지 일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A 위치는 달의 본 그림자죠. 자, 본 그림자에 태양이 가려질 때는 우리가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가려져요, 태양이. 그런데 여기 부분은 달의 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게 교과서에 금환식이 상당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요 달과 요 달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달 역시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약간 지구에서 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가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보다 달 그림자가 훨씬 작아집니다. 따라서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고 금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남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CN에서는 금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 반그림자는 부분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따라서 금환식은 훨씬 더 드물겠죠. 자, 아무튼 A는 개기일식, B는 부분일식, C가 금환일식이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식은 달의 본 그림자든 반 그림자든 다 가려지기만 하면 일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달의 월식은 아닙니다. 월식은 지구의 본 그림자에서만 가려져야 월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물 부분입니다. 생명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생명체는 첫째,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야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세포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지요. 자, 그 다음 세포가 비대에너지를 화학에너지 전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세포는 그렇지 않고요. 식물세포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만 우리가 비대에너지를 화학에너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반대로 화학에너지를 끊임없이 열에너지로 바꾸고 있죠. 계속 먹고 있으니까. 자, 9번. 다음 중 생명의 기본 요소가 되는 탄수화물이 아닌 것은, 탄소 안 들은 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탄소 이런 거 헤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물은 H2O이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이 아닙니다. 자, 지질, 핵산, 단백질, ATP는 탄소화합물 중에서도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아주 기본 요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어디선가 본 문제 같아요. 여러분, 화학 반응은 새로운 원자가 생성되는 반응이 아니에요. 원자가 아니라 원자가 해쳐 모여 분자가 형성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것은 다 맞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화학 반응에 대한 복습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최초의 생명체에 대한 추정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최초의 생명체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갈까요? 자, 최초의 생명체는요, 핵막이 없었어요. 원핵생물입니다. 단세포, 다세포? 세포 하나. 뭉쳐서 살만한 여건이 안 돼. 그때는. 뿐만 아니라 산소 있었어, 없었어요? 산소 없었어. 무기호.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맞죠? 2번 맞죠? 3번. 광합성은요, 저 뒤에 얘네들이 영양소를 다 먹고 나가지고 지금 물속에 영양소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양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처한 아주 불쌍한 남세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번에 3번 광합성을 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화석에 대한 문항 한번 내봤습니다.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을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은 한 문제 꼭 나오리라고 짐작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의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에 따른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몽땅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A부터. A는 분포 면적이 좁죠. 생존 기간은 길어요. 가늘고 길게 사네 누구? 시상화석. 지금 있어요. 가늘고 길게 살아서 우리한테 환경을 알려주는 놈들입니다. 고사리나 산호 조개 같은 아이들이고요. 자, B는 분포 면적은 넓었어요. 그 다음에 짧게 굵고 짧게 살아서 지금 없어. 몽땅 다 그때 살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너무나 귀한 화석들. 표준 화석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표준이 되는 아이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A하고 B는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A는 시상이고 삼엽충은 시상에 해당되고 삼엽충은 표준에 해당되고 고사리는 시상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1, 2, 3번은 쫙 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번. A를 통해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B를 통해 수륙 분포 알 수 있어요. 왜? 육지에 사는 친구들 또 그 바닷속에 사는 아이들이 다 이 표준화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삼엽충 화석이 발견이 됐어. 그럼 에베레스트 산이 옛날에 바다였다는 얘기예요. 삼엽충이 거기까지 올라가진 않았겠죠. 자, 그래서 자 1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세세포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맞습니다. 아셔야 되죠. 이거 46개 우리는. 체세포가 생식세포보다 성염색체 수가 많다. 맞습니다. 요거는요. 왜냐? 체세포는 XY 또는 XX 이렇게 성염색체를 갖고 있는데요. 생식세포는 요거의 반토막밖에 없기 때문에 23 플러스 X 또는 23 플러스 Y. 이거는 이제 난자와 정자는 이런 식으로 갖고 있고 일부 정자는 우리가 이제 반 정도는 Y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23 플러스 X가 되면은 여자, 46 플러스 XY가 되면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맞는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3번. 상동 염색체는 부계와 모계에서 하나씩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한 쌍을 이루고 있죠. 자, 그 다음 4번. 수정에 참여한 정자의 성염색체가 Y면 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딸일 때는 XX가 만나야 됩니다. 딸도 아들도 아무나 낳는 건 아니라고 하지요. 자, 14번. DNA와 RNA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DNA와 RNA 차이점은요. RNA는 둘 다 인상 단염기로 되어 있어요. 그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는 거 똑같아요. 인산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1번인데, 이제 맞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DNA와 RNA 차이점은, 얘는 이중나선이고, 얘는 단일 사슬 구조예요. 단일 사슬. 얘는 이중나선. 메모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얘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염기가 A, G, C, U, 우라실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얘는 A, G, C, T. 티민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NA와 RNA는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점하고 이렇게 염기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생식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에 비해 가장 큰 차이. 자, 생식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가장 큰 차이는요. 염색체 수의 반감이에요. 핵심만 짚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등등의 차이는 뭐 2회 연속 분열한다. 그 다음에 한 개의 모세포에서 4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께서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목적도 있죠. 체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장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생식이 목적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자, 16번. 다음 보기에서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정보는요. 우리한테 유익한 그 신호들을 정보라고 해요. 뭔가 유익한 뭔가를 줘야 돼. 그냥 짹짹짹짹 이거는 그냥 신호지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 소리를 군가 심장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부정맥이야. 막 이런 것들이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기억.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마그마의 에너지가 변하면서 빛, 소리, 열, 압력 등 다양한 신호가 발생한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신호죠. 우리한테 주는 뭐 유익한 정보라고는 할 수가 없네요. 뭔가를 유익하게 뭐가 줘야 돼. 자, 니은. 우리 몸에서는 심장의 박동소리, 혈압, 얼굴색, 체온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렇지. 이런 걸 보고 여러분 건강검진 체크를 하시잖아요. 뭔가 이런 신호들은 우리한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운전자는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 연료의 양, 엔진 온도 등의 조건을 읽어내면서 이 차가 어느 정도 속력으로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컨디션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차의 상태를 점검하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은 우리가 유익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우리가 정보라고 읽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우리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 거. 자, 그럼 우리 그 신호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다고 했죠. 자, 17번. 다음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자, 1번.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면 선명한 신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사람들이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신호를 말한다. 자, 아날로그가 연속적입니까? 디지털이 연속적입니까? 그새 까먹은 거 아니시죠? 자,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신호, 디지털은 손가락 마디마디처럼 똑똑똑 끊어진 이진수를 사용한 신호. 자, 그래서 정답은 가장 거리가 먼 건 3번이 됩니다. 디지털 정보는 우리가 워낙 디지털 기구들이 많아요.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을 해야 되고 압축해야 되고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화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날로그 인간이라고. 그 디지털 전부 다 아날로그로 바꿔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8번. 센서의 종류와 사용이 바로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여러분 바코드 한 번씩 찍어 보셨을 거예요. 전부 다 뭐가 반짝하면서 바코드 읽게 돼요. 광 센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센서 꾹 누르면 누게 되죠? 전자저울. 자, 소리 센서 초음파. 음파 소리입니다. 자, 가속도 센서 가스 누출 탐지기하고 가속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우리 어디지? 에어백 뭐 그런 데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9번. 다음 보기에서 반도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기억. 순수한 반도체 규소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바꾸는 것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자, 반도체는 그 자체로는 전기가 잘 통하진 않아요. 강한 에너지를 줘야지 거기서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도핑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빈자리를 찾기 위해서 간다 그랬죠? 그걸 무슨 형? N형 반도체. N형은 5개, 최외곽 전자가 5개인 원소들을, 그러니까 비소라든지 인 같은 걸 첨가해서 도핑을 하는 것. 그 다음에 P형은 최외곽 전자 3개인 애를 도핑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자, 순수한, 일단 기억은 맞고요. 자,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양공은 알갱이가 아니죠. 그냥 빈자리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비해 빈자리는 플러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를 P형 반도체라고 하지만 플러스 입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14족에 속하는 규소에 15족에 속하는 인비소를 첨가해서 만든다. 잘 모르셔도 정답이에요. 이건요. 알았죠?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자, 비료와 질소 고정에 대한 문항 한번 출제해봤습니다. 자, 비료와 질소 고정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게 표시된 것은, 자, 우리는 근데 이 질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질소는 어디의 요소? 질소는 우리 몸의 핵산과 그 다음에 단백질인 아미노산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공기 중에 널려있는 질소를 한 알갱이도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질소 고정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미생물들이 질소를 고정시켜서 그것을 그대로 식물이 흡수해서 그 식물을 먹거나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거나 해가지고 섭취하는 수밖에 없대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토양 속의 모든 세균은 질소 고정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부 세균만 그런 능력이 있대요. 자, 2번. 호흡의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숨만 쉬면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뻥이에요, 뻥. 자, 3번. 뿌리혹 박테리아는 콩가 식물에게 질소를 고정해 줘서 콩가 식물만은 땅 속에 있는 질소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맛있는 콩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자, 식물의 뿌리를 통해 질소 분자 아닙니다. 암모니움 이온 형태하고 질산 이온 형태로만 물에 녹을 때 흡수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선천적 면역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눈물은 병원체의 생장을 억제한다. 자, 한번 표시를 보겠습니다. 병원체의 생장을 억제한다.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 자, 기침은 병원체를 바깥으로.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죠? 이건 맞는 것 같아. 자, 백혈구는 특정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생산한다. 오? 백혈구는 우리가 식균자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죠? 항체를 생성하는 거는 이 기억세포지 백혈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명확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눈물은 그 속에 효소가 있어가지고 병원체를 그 생장을 억제하거나 병원체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 다음에 위산, 세균 죽이죠. 이건 알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자, 22번. 다음 중 근원이 태양에너지가 아닌 것은, 자, 꼭 저는 이거가 출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중 근원이 태양에너지가 아닌 거는 누구냐면요. 지열하고 원자력 발전이에요. 원자력 발전하고 지열 이런 것들은 우리 태양을 근원으로 한 게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 방사성 에너지를 원리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2번은 1번이 정답이죠. 자, 이거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에너지 문제가 되겠어요. 자, 다음 23번. 탄소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탄소 순환에 관한 문항도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지구에서 탄소의 대부분은 직권에 분포해요. 어떤 형태냐면은 탄산칼슘의 형태를 많이 분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만한 기체를 압축해가지고 요만한 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돌이 이만큼 있으니까 기체 상태에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직권의 이산화탄소 형태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수권의 탄소는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아, 맞아요. 물에 녹아있는 애는 다 탄산이온. 자, 기권의 탄소는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 탄소가 각권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을 탄소순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4번. 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 한다. 다음 중 화석연료의 연소 때 많이 발생하는 물질요. 뭐 그냥 문제를 길긴 긴데 결국은 뭘 찾으란 얘기예요. 이산화탄소 찾으란 얘기죠. 자, 이산화탄소는 이러한 직권에 묻혀 있었던 수십만 톤의 이산화탄소, 탄산, 칼슘의 형태 또는 탄소 화합물의 형태를 우리가 빼다가 이산화탄소로 다시 되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25번. 다음은 어떤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여기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고갈의 염려가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해요. 신에너지도 있어요. 신에너지는 우리가 연료전지. 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가 해양에너지, 풍력, 태양에너지,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재료를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화석연료를 직접 대체할 수 있다. 휘발유와 경유와 같은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라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옳지 않은 것. 자원이 풍부하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그래 조그만 카놀라유 같은 이런 것들을 바이오매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2번. 곡물의 가격 상승을 이게 곡물에서 비롯해. 그래가지고 곡물이 이렇게 대체가 되면은 우리가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 3번. 탄소 순환의 균형을 깨진 않아요. 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그 다음 온실가스를 생성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게 틀렸죠. 이런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25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안 어렵죠? 쉽죠? 그래서 문제와 그 문제의 뜻, 그러니까 문제 패턴을 여러분께서 익히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2회, 3회 계속 보시면서 어떤 패턴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회 모의고사 해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회, 3회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감사합니다.